지금 여러분이 드시고 있는 그 맛있는 음식이 사실은 암세포에게 가장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있는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었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을 망치는 비싼 쓰레기에 불과했던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보고 소중한 우리 몸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바라며 사는 지역과 성함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따스한 햇살이 진료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이면 나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의학은 참 많이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암이라는 단어는 곧 절망이었고 곧 끝을 의미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말 한마디에 가족 전체가 무너졌고 환자 본인은 남은 시간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암을 완전히 다른 영역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제 암은 갑작스러운 사형 선고가 아니라 장기간 관리해야 할 만성 질환의 범주로 들어왔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꾸준히 관리하면 일상생활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병, 그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암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환자분들은 암 진단 이후에도 수년, 수십 년을 일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산책을 하고 손주를 돌보고 여행을 다니며 삶을 이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이라는 단어가 주는 심리적 압박은 여전히 큽니다. 아무리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해도 몸속 어딘가에 암세포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태도입니다. 막연한 공포에 휘둘릴 것인가 아니면 차분하게 관리의 주도권을 내 손에 쥘 것인가.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암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자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암세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환경이 맞아떨어질 때 서서히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매일의 식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예방을 이야기하면 먼저 약이나 비싼 건강기능식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장 강력한 예방법은 훨씬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지 고민하기 전에 무엇이 암세포를 키우는지부터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밥상에서 치우는 것입니다. 암세포는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그들의 연료가 됩니다. 즉, 우리는 매일 내 몸을 살리는 식사를 하거나 암세포를 살찌우는 식사를 선택하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하려는 일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암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관리 가능한 동반자로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선택권을 되찾게 됩니다. 그 선택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 술잔을 내려놓는 것,
내일 아침 가공식품 대신 자연에 가까운 음식을 고르는 것. 이 작은 결정들이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암은 더 이상 죽을 병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면 여전히 위험한 병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암세포가 좋아하는 음식과 그들이 싫어하는 환경을 하나씩 짚어볼 것입니다. 공포가 아니라, 지식으로, 불안이 아니라 선택으로 여러분의 몸을 지키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불편하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술입니다. 술은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기쁠 때 한 잔, 슬플 때 한 잔,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위험한 물질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술은 매우 명확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알코올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담배, 성면과 같은 등급입니다. 의심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입증된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와인 한 잔은 건강에 좋다던데요? 적당한 음주는 괜찮지 않나요? 과거에는 그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대규모 연구들은 한결같이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술은 양과 상관없이 해롭다. 단 한 잔도 몸에 이롭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알코올이 몸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술을 마시면 알코올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로 바뀝니다. 이 아세트알데히드는 강력한 독성 물질이며 직접적으로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합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매우 공격적이라는 점입니다. 세포의 복구 능력을 압도하고 정상 세포를 돌연변이 세포로 바꿔버립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통계는 이 사실을 냉정하게 보여줍니다. 주기적으로 하루 맥주 2잔 정도를 마시는 사람은 유방암 발병 위험이 약 5배까지 증가합니다. 대장암 위험 역시 4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술에 더 취약합니다. 체내 수분량과 알코올 분해 효소의 차이로 인해 같은 양을 마셔도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술을 마셨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이 약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아세트알데히드가 몸속에 오래 머문다는 뜻입니다. 즉, 얼굴이 빨개질수록 암 위험은 더 커집니다. 몸이 지금 독성 물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담배까지 함께 한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술과 담배는 서로의 발암 효과를 폭발적으로 증폭시킵니다. 이 조합은 암세포에게 최고의 성장 환경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이 쉽게 끊기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술은 중독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년기의 술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면역력은 약해집니다. 같은 술 한 잔이 몸에 남기는 흔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집니다. 건강한 노후를 원한다면 술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줄이는 것이 아니라 멀리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술을 끊는다는 것은 즐거움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다. 미래의 고통을 미리 덜어내는 결정입니다. 암세포는 알코올이 들어오는 순간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늘 마신 한 잔이 몇 년 뒤 몸의 어느 부위에서 문제가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암 예방의 출발선은 술잔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술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무심코 먹고 있는 또 다른 1급 발암식품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술 다음으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스팸. 아침 식탁에도 오르고 반찬으로도 자주 등장하며 간편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들입니다. 문제는 이 간편함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명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술과 같은 등급입니다. 이 역시 추측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근거가 쌓인 사실입니다. 가공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고기 자체가 아니라 가공 과정에 있습니다. 붉은 고기의 선홍빛 색을 유지하고 유통 기한을 늘리기 위해 아질산염이라는 물질이 사용됩니다. 이 아질산염은 단독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고기 속 단백질과 만나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와 장의 점막을 직접 공격하며 세포 변이를 일으킵니다. 특히 조리 방법이 위험을 키웁니다. 가공육을 굽거나 튀길 때, 즉 높은 온도로 조리할수록 니트로사민 생성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노릇하게 구운 소시지, 바삭하게 구운 스팸 한 조각. 입안에서는 밥도둑일지 모르지만 몸속에서는 발암물질 폭탄에 가깝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공육을 하루 50g 이상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18% 증가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작은 차이가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섭취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아침에 한 장, 반찬으로 조금, 김밥 속에 몇 조각, 이렇게 쌓이면 하루 섭취량은 금세 기준을 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니까 단백질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가공육은 단백질 공급원으로서도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나트륨 함량이 지나치게 높고 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많아 면역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의학적으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가공육을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먹어야 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끓는 물에 데쳐 기름과 일부 유해 성분을
최대한 제거한 뒤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이미 가공육이 몸에 부담이 된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대안은 신선한 생고기입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하면 발암물질 생성 위험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몸은 그 차이를 분명히 기억합니다. 가공육의 진짜 위험은 즉각적인 증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먹고 나서 바로 아프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세포 수준에서는 조용히 손상이 쌓입니다. 암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선택들이 서서히 길을 닦아줍니다. 맛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먹기에는 대가가 너무 큽니다. 입의 즐거움은 잠깐이지만 몸의 부담은 오래 남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가공육 못지않게 암세포를 빠르게 키우는 또 하나의 결정적 요소,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가장 열광적으로 반기는 음식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설탕과 정제된 단당류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은 지방이나 고기를 좋아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암세포가 가장 선호하는 연료는 포도당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무려 20배 가까이 더 많이 소비합니다. 이 말은 곧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식사를 할수록 암세포는 더 빠르게 증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 쌀밥, 떡, 밀가루로 만든 빵과 면, 과자와 케이크. 입안에서는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암세포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특히 정제 탄수화물의 문제는 흡수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소화 과정을 거의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혈당을 치솟게 만듭니다. 이 급격한 혈당 상승은 인슐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만성염증 상태에 가까워집니다. 암세포는 이런 환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우리가 후식으로 즐기는 과일 주스나 탄산음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액상과당은 씹는 과정 없이 빠르게 흡수됩니다. 자연 과일과 달리 식이섬유가 거의 없어 혈당을 조절해 줄 장치가 없습니다. 과일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스를 마시는 순간 암세포는 가장 손쉬운 에너지를 공급받게 됩니다. 설탕의 위험성은 단순히 암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자주 널뛰면 면역세포의 기능도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면역이 약해질수록 비정상 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능력 역시 약화됩니다. 즉, 설탕은 암세포에게는 연료를 주고 정상세포에게는 방어력을 빼앗는 이중의 타격을 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단맛은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답은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금지는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것만으로도
혈당 상승 속도는 눈에 띄게 완만해집니다. 또한 흰 쌀과 밀가루 대신 현미, 보리, 귀리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면 포도당이 천천히 흡수됩니다. 암세포가 폭발적으로 증식할 환경을 만들지 않게 됩니다. 단맛이 필요할 때는 가공 설탕이 아닌 자연의 단맛을 소량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양보다 빈도가 더 중요합니다. 암을 예방하는 식사는 특별한 약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환경을 하루하루 유지하는 것입니다. 설탕을 줄이는 선택은 단순한 다이어트가 아닙니다. 내 몸속에서 어떤 세포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염증과 암 환경을 키우는 의외의 음식, 아이스크림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설마 아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음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은 사계절 내내 사랑받습니다. 더울 때는 시원해서, 추울 때는 달콤해서 자연스럽게 손이 갑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바라보면 아이스크림은 몸에 가장 불리한 요소들이 한꺼번에 모여 있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아이스크림의 기본 구성은 설탕, 포화지방,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물입니다. 이 세 가지는 암 예방의 관점에서 모두 주의해야 할 요소입니다. 먼저 설탕입니다. 아이스크림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정제당이 들어 있습니다. 차가운 온도 때문에 우리는 그 단맛을 둔하게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이 녹아 실온에 가까워졌을 때 맛을 보면 그 달콤함에 놀라게 됩니다. 이 설탕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세포에게는 가장 효율적인 연료가 됩니다. 특히 밤에 아이스크림을 먹는 습관은 수면 중 혈당과 인슐린 균형을 깨뜨려 몸 전체를 염증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두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아이스크림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은 몸속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염증은 곧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토양입니다. 염증이 지속되면 정상세포의 회복 능력은 떨어지고 비정상세포는 살아남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더해 식품 첨가물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질감과 유통기한을 유지하기 위해 카라기난과 같은 안정제가 사용됩니다. 이 성분은 장 점막을 자극하고 만성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장은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이런 자극이 반복되면 장 면역이 약해지고 대장 환경은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방향으로 변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은 아이스크림의 차가움입니다. 차가운 음식이 갑자기 위장으로 들어오면 소화기관은 즉각적인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혈류는 소화관에 몰리고 면역 시스템의 균형은 흔들립니다. 면역은 암 예방의 핵심입니다. 면역이 흔들리는 순간 비정상 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능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단순히 칼로리가 높은 간식이 아니라 설탕, 지방, 첨가물, 온도 자극이 한꺼번에 작용하는 복합적인 위험식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금지해야 할까요?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빈도입니다. 매일 혹은 습관처럼 먹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시원함이 필요할 때는 차가운 물이나 무가당 차로도 충분합니다. 단맛이 당길 때는 과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쉽게 적응합니다. 아이스크림 하나가 당장 병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선택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암은 그 환경에서 자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전통 음식이니까 괜찮겠지라고 믿고 있는 음식들, 젓갈과 유제품에 숨겨진 의외의 위험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건 몸에 좋다고 배워온 음식인데 하고 고개를 갸웃할 만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젓갈과 유제품입니다. 젓갈은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명란젓, 오징어젓, 창란젓, 밥 한 숟가락을 순식간에 비우게 만드는 강력한 반찬입니다. 하지만 암 예방의 관점에서 보면 젓갈은 결코 가볍게 볼 음식이 아닙니다. 젓갈은 제조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소금을 사용합니다. 이 고염 환경에서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아질산 나트륨과 반응하게 되고 그 결과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 니트로사민은 위 점막과 장 점막을 직접적으로 자극합니다.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세포 손상이 누적되고 위암과 대장암의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위장은 젊을 때보다 방어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점막 회복 속도도 느리고 염증에 더 취약합니다. 이 상태에서 짠 젓갈을 습관처럼 먹는 것은 위장에 지속적인 상처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문제는 젓갈이 조금으로 끝나지 않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밥 한 공기에 젓갈 한 젓가락, 이 패턴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 누적이 몸을 바꿉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계신 유제품 이야기입니다. 우유, 치즈, 요거트, 칼슘과 단백질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물론 장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우유 속에는 갈락토스라는 당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과량 섭취 시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난소암 세포의 성장과 연관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성장 호르몬과 유사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유방암과 전립선암이 위험과 관련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유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과도한 섭취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고
우유를 물처럼 마시거나 하루에도 여러 컵씩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경우 그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니어의 경우 유제품을 소화하는 능력이 이미 떨어진 상태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무리한 섭취는 장내 염증을 키우고 면역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암 예방의 핵심은 극단이 아닙니다. 전통 음식이든 건강식이든 얼마나 자주가 가장 중요합니다. 젓갈은 자주 먹는 반찬이 아니라 가끔 맛을 보는 음식으로, 유제품은 보충이 필요한 만큼만, 이 기준을 세우는 순간 전통은 위험이 아니라 지혜가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동안 억울하게 오해받아왔던 한 가지 음식, 오히려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커피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느끼실 이야기입니다. 앞에서는 술과 가공식품, 설탕처럼 암세포를 키우는 음식들을 이야기했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존재를 다룹니다. 바로 커피입니다. 커피는 오랫동안 억울한 오해를 받아온 음료입니다. 태워서 만든 거라 발암물질이 많다, 위에 나쁘다, 심장에 안 좋다는 말들이 상식처럼 퍼져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시니어 분들 중에는 커피를 스스로 금기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의 결론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커피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식품으로 명확하게 재분류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커피가 발암 가능 물질로 잠시 분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커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뜨거운 음료가 식도 점막을 자극한다는 조건부 결과였습니다. 이 오해는 대규모 연구들을 통해 이미 정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암을 유발하는 음료가 아니라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이유는 커피 속에 들어있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클로로겐산과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세포로 변이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즉, 커피는 암의 씨앗이 만들어지는 초기 단계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간에서는 커피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여러 대규모 연구에서 하루 두세 잔의 커피를 꾸준히 마시는 사람은 간암 발생률이 눈에 띄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장암과 유방암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관찰됩니다. 커피를 마시는 집단은 마시지 않는 집단에 비해 암 발생률과 사망률 모두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카페인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카페인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선택하셔도 항산화 효과는 거의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즉, 카페인이 안 맞아서 커피를 못 마신다는 이유로 커피를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커피 자체는 아군이지만 커피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탕, 시럽, 프림이 가득 들어간 커피는 앞서 말씀드린 설탕의 위험성을 그대로 안고 있습니다. 이 경우 커피의 장점은 사라지고 오히려 혈당을 자극하는 위험한 음료로 바뀝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은 블랙커피입니다. 쓴맛이 부담스럽다면 처음에는 연하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을 넣지 않는 습관입니다. 믹스커피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믹스커피 한두 잔이 당장 큰 병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여러 잔을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 혈당 관리와 염증 측면에서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커피의 또 다른 장점은 염증을 낮추는 작용입니다. 암은 만성 염증 환경에서 훨씬 잘 자랍니다. 커피는 이 염증 환경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커피는 장 운동을 촉진하고 대사 흐름을 개선합니다. 이는 노년기에 흔한 변비와 대사 저하를 완화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커피는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대 과학이 인정한 항암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하루 두세 잔이 블랙커피. 이 선택은 죄책감이 아니라 지혜에 가깝습니다. 이제 우리는 음식에 대해 무조건 피하는 관점에서 무엇을 선택할지까지 생각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비싸고 정밀하다는 이유만으로 맹신하고 있는 검사, 하지만 오히려 위험이 될 수 있는 건강검진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음식 이야기를 잠시 내려놓고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며 선뜻 선택하는 검사에 대해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PET-CT, 흔히 PET 검사라고 불리는 영상 검사입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검진은 필요합니다. 조기 발견은 분명히 생명을 살립니다. 하지만 모든 검사가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목적과 대상이 맞지 않으면 검사는 득보다 실이 될 수 있습니다. PET-CT는 원래 암 환자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고안된 특수 검사입니다. 이미 암이 확인된 상태에서 암세포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정밀하게 보는 데 쓰입니다. 즉, 진단 이후의 관리 도구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검사가 일반인의 정기 건강검진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번에 다 볼 수 있다, 비싸니까 정확하겠지라는 인식이 선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대가가 따릅니다. PET-CT 한 번으로 몸이 노출되는 방사선량은 일반적인 연간 허용치 약 8배에 달합니다. 이 수치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방사선은 암을 찾는 도구이지만 동시에 정상세포의 DNA를 손상시킬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은 오히려 세포 변이를 유발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증상이 없고 암 진단 이력이 없는 분들이 불안하니까라는 이유로 주기적으로 PET-CT를 찍는 것은
의학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득보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잉 발견입니다. PET-CT는 아주 미세한 변화도 잡아냅니다. 그 결과 임상적으로 의미 없는 소견이 문제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 검사, 불필요한 생검, 그리고 심리적 불안이 연쇄적으로 이어집니다. 검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받는 것이지 불안을 키우기 위해 받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검진의 핵심은 많이가 아니라 맞춤입니다. 내 나이, 내 가족력, 내 생활 습관에 맞는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검진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한 뒤 정말 필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검사의 누적 효과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젊을 때와 달리 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더 큰 부담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PET-CT는 필요한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검사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검사는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길은 가장 비싼 선택이 아니라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가성비와 안전을 모두 고려한 꼭 필요한 건강검진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에 맞는 검사,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검진 결과를 보며 확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을 지키는 검사는 화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안전하고 반복 가능하며 실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추천하는 검사는 복부 초음파입니다. 이 검사는 방사선 노출이 전혀 없습니다. 임산부도 받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합니다. 복부 초음파를 통해 간, 담낭, 췌장, 신장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췌장암은 증상이 거의 없다가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기적인 관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2년에 한 번 정도만 받아도 뱃속에 숨어 있는 시한폭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난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권하는 검사는 뇌 MRA입니다. 이 검사는 뇌혈관의 구조를 정밀하게 보여줍니다. 뇌동맥류는 평소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지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라면 평생에 한 번은 뇌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뇌 MRA 역시 방사선 노출이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괜히 불안해서가 아니라 한번 확인해 두기 위해 받는 검사입니다. 세 번째는 경동맥 초음파입니다. 목혈관의 벽 두께를 측정하는 검사로 뇌졸중과 심장 질환의 미래 위험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혈관은 어느 날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서서히 두꺼워지고 서서히 좁아집니다. 이 과정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면 생활 습관을 바꾸는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정기적인 혈액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 검사를 가볍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간 기능, 신장 기능, 염증 수치, 빈혈, 당뇨와 지질 상태까지 전신의 흐름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 동네 병원에서 받는 간단한 검사만으로도 몸의 이상 신호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검사는 단발성이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의 수치보다 변화의 흐름이 훨씬 중요합니다. 비싸고 화려한 검사보다 안전하고 반복 가능한 검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 이것이 진짜 100세 건강의 전략입니다. 건강검진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이지 불안을 키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몸을 과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관찰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 검진의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며 식단과 검진이 어떻게 만나 100세 인생을 완성하는지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암세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과 습관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를 차분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의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입니다. 오늘 먹은 한 끼, 오늘 마신 한 잔, 오늘 밀어버린 한 번의 운동이 내일의 몸을 결정합니다. 암은 더 이상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삶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와 태도입니다. 설탕과 술, 가공육과 과도한 정제 탄수화물은 암세포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후원자입니다. 이것들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몸속 환경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반대로 채소와 통곡물, 적당한 단백질, 그리고 블랙커피 한 잔은 몸속의 염증을 낮추고 면역력을 지탱하는 든든한 아군이 됩니다. 특별한 약이 아니라 평범한 식탁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입니다. 여기에 지혜로운 건강검진이 더해지면 100세 인생의 토대는 완성됩니다. 비싸고 과한 검사보다 내 몸에 맞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검사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부 초음파로 속을 살피고 혈액 검사로 몸의 흐름을 확인하며 필요할 때 혈관 상태를 점검하는 것. 이 단순한 반복이 수많은 위기를 조용히 피하게 해줍니다.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완벽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프지 않겠다는 다짐도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나씩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생각은
버리셔도 됩니다. 몸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오늘부터 술잔 하나를 내려놓고 설탕이 든 간식을 한 번 덜 짚고 검진 일정을 달력에 표시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발걸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은 자존감과 직결됩니다. 스스로 설 수 있을 때, 자기 삶을 선택할 수 있을 때, 노년은 가장 자유로운 시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당당하게 걷고 편안하게 숨 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웃을 수 있도록 이곳에서 계속 의학적인 기준에 근거한 현실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몸이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100세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